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서귀포에서 실제로 귀신을 보았다. 제가 직접 본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4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위로 형 한 명과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은 약간 우울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을 위해 분위기 전환으로 제주도 여행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이라는 걸 떠나본 적이 없던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도 처음 타고 제주도라는 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여행이었죠. 제주공항에서 내려서 우리는 서귀포로 직행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공항과 서귀포만 왕복하는 버스였죠. 그걸 타고 서귀포에 내린 우리 가족은 제일 먼저 숙박시설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큰 호텔이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 2층짜리 건물로 된 민박집이 하나 있었죠. 가격도 싸고 취소도 할 수 있다는 민박집 주인 아저씨의 얘기에 저희 가족은 망설임 없이 그곳에 투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제주도가 비가 많이 오는 건지 그 다음날부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광은 하지도 못하고 민박집에서 그냥저냥 사흘을 보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희 형은 학업이 중요하다며 먼저 육지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저만 민박집에 묵게 되었죠. 민박집은 당시 장마철이라 그런지 손님이 저희 가족 말고는 없었습니다. 1층에 방 8개, 2층에 방 8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그 민박집이 인기가 없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복도와 1층의 공용 주방시설엔 이 민박집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려주는 낙서들이 가득했거든요. 무슨 동아리가 왔다 갔다거나 누구누구 신혼여행 잘 있다 갑니다. 그런 낙서들을 볼 때마다 관광철이 아닌데 봤구나 싶었죠. 당시 제가 묵던 2층의 구조는 대략 1층과 연결된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복도가 하나 뻗어 있고 총 8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계단 앞에는 커다란 정수기가 한 대 놓여 있었고요. 건물 복도와 문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걸어다니거나 문을 여닫으면 특유의 나무 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묵던 방은 계단에서 올라와 왼쪽 복도의 왼쪽 편 두 번째 방이었죠. 방 구조는 2인용 침대가 방문 오른쪽 옆에 놓여 있었고 방문 맞은편에는 바깥 풍경이 보이는 커다란 여닫이 창문이 있었습니다. 방문 왼편으로는 화장실 겸 욕실이 있었죠. 화장실 문과 여닫이 창문 사이 방의 구석진 자리에 작은 서랍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문제에 그날 저녁 7시 어머니께서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철야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오신다고 하셨죠. 주인 아저씨는 1층 카운터 자리를 보시다가 밤이 되면 민박집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밤은 저 혼자 그 건물에 남겨진 겁니다. 저녁 무렵부터 비는 다시 내리더니 소나기가 되어 천둥 번개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나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컵라면을 하나 먹으며 TV를 봤죠.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10시가 좀 넘어가고 있었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한기가 좀 돌아서 침대에서 나오더니 바닥에 물이 좀 있더군요. 창문 닫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였죠. 창문은 좀 불편하게도 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닫아야 하는 여닫이 문이었습니다. 창문을 닫는답시고 몸을 밖으로 내민 다음 양팔을 벌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닫았습니다. 덕분에 비를 쫄딱 맞고 말았죠. 수건으로 바닥에 물기를 닦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 텔레비전에서는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 삐그덕하며 사람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 어머니 아니면 민박집 주인 아저씨였죠. 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발소리는 분명 들렸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깜깜했고 정수기에 불빛만 보이고 있었죠. 때마침 천둥 소리가 들리며 세찬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건물 아니라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약간 겁에 질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봤는데 뭔가 다르더군요. 여닫이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저게 왜 열려 있지? 저는 별 생각 없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다시 몸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기 위해 팔을 벌렸죠. 그때였습니다. 부스럭거리며 제 밑에서 뭔가 꿈을 대는 게 느껴지더군요. 시선을 내려 밑을 보니 민박집 외부 담벼락과 민박집 1층 벽 사이, 얼마 넓지 않은 그 좁은 사이에서 검은 물체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잠시 꿈틀대더니 건물벽을 타고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사람이었죠. 도둑인가?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그냥 갈 거야. 라고 생각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저의 눈을 딱 노려보더군요.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소름 끼치는 눈빛, 검은 옷소매 밖으로 벽을 짚고 있는 차가운 맨손.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동시에 그 귀신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노려보며 벽을 빠른 속도로 기어오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치며 방문의 등을 기대고는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랐던 상황이었고 현실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내가 뭘 본 거지? 뭐야 방금 그건 도둑이 아니었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시선은 오직 그 망할 여닫이 창문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한 5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다시 생각했습니다. 뭐지? 방금 그 속도라면 벌써 창문에서 나타났어야 하는데.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창문을 통해 나타날 귀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심스럽게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말이죠. 방문의 등을 기댄 채 서서히 일어나는 그 순간 천장 구석에서 무언가 스스슥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보면 안 돼. 라고 속으로 그렇게 되새기면서도 제 고개는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삐그덕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장 구석. 그곳에는 검은 소복 차림의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머리카락이 천장벽을 타고 방을 퍼져나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니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몸통은 천장 구석진 곳에 그대로 있고 목만 쭉 늘어나더니 제 얼굴 바로 코앞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카락인지 그 귀신의 손인지 무언가가 제 목을 조르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망설임 없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을 보며 날 죽일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생각이 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닥 종교를 잘 믿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이 눈앞에 있는데 살 수만 있다면 종교의 힘을 못 빌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외치면서 저는 귀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때렸다는 느낌은 안 들었지만 고기 구워지는 소리와 함께 무표정하던 귀신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더불어 목을 조여오던 손과 머리카락도 풀어냈습니다. 저는 전세가 역전된 것을 느끼며 다시 귀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귀신은 당황하며 벽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저는 완전히 의기양양한 상태가 되어 씩씩거리며 벽을 차고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깜빡이고 보니 침대 위에 제가 누워있더군요. 몸을 일으켜 보니 창문 밖으로 화창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다 온 어머니께선 제게 등을 돌리신 채로 텔레비전 및 서랍에서 뭔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꿈이었던 겁니다. 꿈속에서 귀신을 본 거죠.
그렇지만 꿈속에서 귀신과 싸워 결국은 이겼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당장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꿈에서 귀신 봤는데 내가 이겼어. 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절 바라보는데 그 귀신입니다. 숨이 멎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풍경은 다시 밤이 되고 창문을 통해 비바람이 들어오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습니다. 귀신의 눈동자를 통해 창백한 얼굴로 굳어진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 귀신과 얼굴을 마주보고 마치 10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천둥 소리에 정신을 차리니 저는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었고 방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비로 물이 흥건했습니다. TV 프로는 끝나고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곧장 우산을 챙겨서 어머니가 예배드리러 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잤죠. 다음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때를 쓴 덕에 민박집을 옮겼습니다. 제가 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생각할 존재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전 제가 본 귀신이 아직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겪어본 귀신이란 정말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인형. 젖병을 물고 있는 소름 끼치는 인형. 내가 어릴 적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다. 우리 아버지는 거지 근성 같은 게 있어서 근처 쓰레기장에서 언제나 다 망가진 가전용품이나 잡동사니를 찾아 아깝게 이런 걸 버렸대 라며 집에 가지고 오곤 하셨다.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언제나 부끄러우니까 그만두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그렇다고 말을 들을 아버지가 아니었다. 결국 다들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을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게 되었다. 아버지가 주워오는 것은 별의별 종류가 다 있었지만 그 중에는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져왔나 싶은 기묘한 것도 적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그 인형이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나와 여동생이 같이 쓰는 방에 낯선 인형이 놓여 있었다. 어차피 또 아버지가 주워온 거겠지. 나는 왜 이런 더러운 인형을 주워온 거야 라고 투덜대며 그 인형을 째려봤다. 아이들이 팔에 자주 껴안고 다니는 흔한 젖병을 무는 인형이다. 긴 속눈썹에 동글동글한 갈색 눈동자, 젖병을 물기 위해 살짝 열린 입술은 당장이라도 멀어도 속삭일 것만 같이 생겼다. 새 것이었다면 분명 사랑스러운 인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인형을 꽤 거칠게 다뤘는지 흰 뺨 한쪽에 찍하고 검은 매직으로 낙서가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눕히면 깜빡 감길 눈꺼풀도 한쪽만, 그것도 반밖에 안 닫혀서 마치 한쪽 눈이 짓눌린 것 같은 험악한 꼴이 되어버린다. 빈말로도 귀엽다고는 못할 그런 인형을 왜 아버지가 가지고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도 여동생도 원래 어릴 적부터 인형놀이를 좋아했기에 방 안에는 미미 인형이나 케이스에 들어있는 프랑스 인형과 봉제 인형 등 수많은 인형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주워온 이 인형이 이질감을 발현하며 섞여 있던 것이다. 다른 인형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던 것들이니만큼 애착도 있고 거기에 있다는 걸 부자연스럽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젖병을 물고 있는 인형만은 달랐다. 그 인형은 침대에서 자는 나를 말없이 그 눈동자만으로 매일 저녁마다 가만히 응시하는 느낌이었다. 솔직히 꽤 기분 나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기껏 주워온 것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방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나는 기묘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서 여느 때처럼 누워 자고 있는데 문득 귓가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아이일까? 무척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아이가 웃었다. 마치 못된 장난을 치고 나서 신이 난 듯한 웃음소리였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하지만 점차 잔물결이 퍼져나가듯 다른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두세 명 정도일까. 전부 어린 아이가 웃는 것 같은 순진한 웃음소리였다. 그러더니 소근소근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나 싶었지만 이런 한밤중에 놀고 다닐 아이들이 있을 리 없다.
게다가 소리는 바로 내 뒷가에서 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자는 거요? 정말 자는 거요? 라고 말하는 소리였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위에서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누군가의 기척이 확실히 느껴졌다. 게다가 혼자가 아닌 여럿의 시선이다. 갑자기 나타난 그들은 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듯 했다. 그러다 그중 한 명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몸은 벌벌 떨리기 시작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공포에 온몸이 굳었다. 결코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것들을 보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나는 마음속으로 사라져라 하고 필사적으로 빌었다. 변함없이 머리맡에서는 아이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소근소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후로 의식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다. 눈을 뜨고 그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며 나는 아침이 되었다는 것에 가슴 깊이 안심했다. 하지만 그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같은 꿈을 몇 번이고 계속 꾸게 되었던 것이다. 침대 위에서 내가 자고 있으면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에는 이야기 소리뿐이었지만 점차 그중 머리맡을 누군가가 떠들썩하게 뛰어다니기도 했다. 목소리도 점점 늘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즐겁다는 듯 뛰어다니고 있었다.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나는 몹시 무서웠다. 모두 어린아이의 목소리다. 순진하게 웃는 소리, 더불며 떠드는 소리. 그 중에는 명확하게 내게 악의를 가진 목소리도 있었다. 그들은 내 귓가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듯 자는 거요? 라며 말을 걸어온다. 대답하면 안 돼. 눈을 뜨면 절대 안 돼. 몸은 가위에 눌린 것 마냥 굳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와 싸우며 꿈에서 깨기만을 그저 간절히 빌 뿐이었다. 또 누군가 내 옆에서 달리고 있다. 여러 명의 작은 발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 나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들은 발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꿈을 매일 같이 꾸니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그것이 인형 때문이라고 느낀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반쯤 잠에 빠져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자는 거요? 라고 떠드는 아이의 기척을 느끼고 나는 왠지 이건 그 인형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직감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 내 얼굴을 바라보고 집요하게 내가 자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그 녀석은 그 젖병을 무는 인형이 아니라 젖병을 무는 인형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라고 나는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할 게 틀림없었기에 나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아래층 침대에서 자는 여동생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않았나 궁금해졌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물었지만 여동생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라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답했다. 젖병 무는 인형이 무섭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이인 내가 알 도리가 없었다. 솔직히 나 자신이 정말 미친 것은 아닌가 싶어 너무나 무서웠다. 어째서 나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어째서 내 주위에만 그들이 찾아오는 것인지. 옛날에 희미하게 여자 귀신을 본 적이 있었다. 혹시 영감이라는 게 그때 내게 생겨났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의 낌새를 눈치채버린 건 아닐까. 며칠 지난 어느 밤, 또 그들이 찾아와 내 뒷가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눈을 감고 있었기에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20명 정도는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 방하는 사람 말소리로 가득하고
뒤를 맞고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그중 5명은 분명히 내 머리맡에서 자는 거요? 라고 말을 걸어온다.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인형일 터였다. 그 녀석은 아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깨어 있을 거야. 그러자 주변 목소리들도 그에 반응해 깨어 있구나 라며 일제히 말하기 시작한다. 순진함 속에 감춰진 악이라는 송곳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느껴졌다.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지? 들어볼까? 그때 나는 그 목소리들에게 몸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다. 하지만 변함없이 몸은 가위에 눌려서 그저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 경문은 다 끌어모아 머릿속으로 외기 시작했다. 아이였기에 제대로 된 경문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알고 있는 말은 뭐든 필사적으로 외웠다. 정신을 차리자 아침이었다. 지금도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닌지 생각하다 보면 멍해진다. 아니,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인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던 전세집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우리 집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인형은 이사 도중 사라져 버렸다. 이사 도중 어머니가 더러워서 버렸을지도 모르고 혹여나 지금도 집벽장 안에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나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어린 날의 괴이한 체험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동영상.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가위눌림이라는 현상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위눌림은 실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내가 착각을 해서 깨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된다. 그리고 나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바였다. 그리고 거기서 호기심이 생겼다. 만약 사람이 가위에 눌렸을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흥미가 생긴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가위에 눌리는 순간을 관찰하기로 했다. 자기 전에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위를 자주 눌리는 것도 아니었기에 한두 달가량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때가 왔다. 그날은 특별히 지친 것도 아니었고 딱히 가위에 눌릴 거라는 예감도 없었기에 평소처럼 잠에 들었던 터였다. 하지만 잠에 들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가위에 눌릴 때 느껴지는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나를 덮쳤다.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드디어 가위에 눌렸구나 하고 흥분하는 한편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감정이 마구 뒤섞인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현상을 지속시켜서 기록으로 남기는가에 달려있다. 오랫동안 가위에 눌려있지 않으면 동영상을 틀어도 잠시 지나가고 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안정시키지 않으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왠지 묘하게 냉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위에 눌리고서 그렇게 5분가량을 있었다. 슬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오고 슬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내게는 가위에 눌리는 것 말고도 계획이 하나 더 있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소리를 힘껏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힘껏 소리를 지를 경우 그것을 찍은 영상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다.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상상만 할 뿐 실제로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나는 가위 눌림 끄트머리에 온 힘을 쥐어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 자신의 감각으로는 확실히 소리를 질렀다는 느낌이었다. 그와 동시에 힘이 다했는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더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묘하게 몸이 나른하다. 그토록 기력을 쥐어짰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당장이라도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이 급했기에 퇴근 후에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드디어 어제 찍은 동영상을 확인한다. 두근두근대며 기대했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 뿐이겠지. 다만 소리를 질렀던 시점의 영상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대개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일련 번호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리고 카메라 안에는 며칠 전에 찍고 지우지 않았던 실험용 동영상 몇 개와 어제 찍은 동영상 파일만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폴더 안에는 이상한 문자의 파일이 30개나 있었다. 심지어 확장자도 없었다. 당연히 더블 클릭해봐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라는 창이 뜰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그중 유일하게 일련 번호의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연다. 일련 번호와 저장일로 미루어 보니 어제 찍은 영상인 듯 했다. 재생이 시작되고 내 방의 모습이 나타난다. 촬영 시점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발끝에서 내려보듯 찍혀 있다. 화면 아래쪽이 내 발 쪽이고 화면 위쪽은 내 머리 쪽이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동영상을 계속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이건 뭐지? 하고 당황했다. 동영상의 총 재생 시간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겨우 4시간 남짓이었다. 분명 내가 잠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감안하면 7시간 정도 분량이 촬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묘하게 짧은 것이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배속 재생으로 영상을 본다. 그 사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나는 종종 뒤척이거나 미묘하게 움직일 뿐 딱히 큰 변화는 없었다. 동영상이 3분의 2 정도 재생될 때까지 배속으로 영상을 틀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다. 하지만 어제 내 감으로는 분명히 이 무렵에 가위에 눌렸었다. 가위에 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 부분부터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재생 시간이 3시간 30분을 넘어갈 무렵이었다. 이변이 일어났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척이던 내가 몸을 돌리다가 그대로 멈춰버렸다. 몸을 돌리다 오른손을 하늘에 올린 채 몸이 딱 굳어 있는 것이었다. 당황해서 재생바를 확인했지만 재생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는데 화면 속에 나는 혼자 부자연스럽게 팔을 공중에 든 채 일시정지라도 해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혹시 이게 가위에 눌렸을 때의 모습인 걸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에 나는 가슴이 덜덜 떨려왔다. 가위 눌림은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닌 걸까? 설마 실제로 몸이 경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그저 멍하니 동영상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몸이 굳고 나서 3분가량이 흘렀다. 화면은 여전히 똑같다 싶었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 위화감은 뭘까 하고 의문을 느끼고 있을 무렵 나는 문득 깨달았다. 자고 있는 내 발밑에 이불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나와 있다. 대단히 느린 움직임이었기에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내 몸이 아닌 무언가가 내 발밑으로부터 나와 있었다. 이윽고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며 검은 부분 외에 하얀 부분도 영상에 잡히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머리카락과 이마 같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 내 발밑과 이불 속에서 거꾸로 천천히 튀어나오고 있었다. 이 동영상을 꺼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동영상에서 눈을 뺄 수가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동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것처럼 나는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주질 않는다. 마치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말이다. 이윽고 그 얼굴은 이불에서 반쯤 빠져나와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두 눈에서는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카메라 너머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 그 사이 동영상 속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타요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너무 위험하다. 저 얼굴이 전부 나오면 끝장이다 하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제발 멈춰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멈춰.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소리쳤다. 동영상의 재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대로 저 얼굴이 다 나타나기 전에 동영상이 끝나기만을 빌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면 한 구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카메라 스위치를 눌러 녹화를 정지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 찍힌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화면에 나타난 나는 무표정인 채로 카메라에 손을 뻗어서 스위치를 눌렀다. 그것을 보자 나는 공포와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카메라 폴더에는 어제 봤던 동영상 파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솔직히 그 이후 그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에 바로 동영상을 지우고 카메라도 팔아버렸다. 그날은 도저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 회사마저 쉴 정도였다. 그날 내가 봤던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녹화를 중지시킨 것은 분명히 나였지만 내 기억 속에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다. 설령 내가 녹화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침대 위에는 또 다른 내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불 밑에서 나타나던 그 얼굴은 뭐였을까?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 네 번째 이야기, 정신병자 누나. 나는 고등학교를 2학년 때 그만뒀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를 좋아해서였다. 독산동 근방의 이모 집에서 기생하면서 노량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었다. 여하튼 그렇게 오전엔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부터 밤까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쩌다 보니 학원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학생반도 아니고 성인반도 아닌 뭔가 짜집 기반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었다. 검정고시가 매년 4월이랑 8월에 있었는데 생각이 없는 건지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꼭 중간에 접수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 나처럼 말이다. 내가 들어간 반에는 나랑 비슷한 10대 꼴통들을 비롯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그 중에 30대 중반의 한 누나가 있었다. 10대들은 그 누나를 데모라고 불렀다. 반쯤은 농담 겸 장난스러운 호칭이었다. 근데 이 30대 누나가 나이로는 50대 아줌마 다음 서열이다. 다들 두 번째 데모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여하튼 이 누나는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검정고시 공부와 병행하고 있었다. 같은 반 모든 학생이 알고 있었다.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을 붙잡고 자기 얘기를 주구장창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아주 평범했다. 마른 것도 아니고 통통한 것도 아니고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안경을 썼다. 머리는 흑발의 긴 편이었는데 항상 하나로 묶고 다녔다. 윤기는 없었고 다소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의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 미용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린스도 하고 머리 관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가 종종 했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살가운 성격이었다. 다들 원만히 지냈고 다만 나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때때로 학생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밥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나 누나가 이야기에 열중할 때면 눈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 때가 종종 있었다. 저의 눈이 완전히 따로따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아주 얇은 은퇴 안경 너머에서 양쪽 눈알이 제각각 돌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 일단 무섭진 않았다. 학원이었고 학생들 10수명이 함께 있는 교실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어딘가 부족한 모양이다라고 그런 생각은 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검정고시 학원에 많이 오기도 하고 학습장애 내지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눈 쪽이 좀 아픈 사람이겠거니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모의고사는 아니고 아무튼 검정고시 학원에서도 그 비슷한 시험을 치는 날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끝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교실을 나오고 있었다. 같이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날은 결석했다. 나는 혼자 밥 먹고 PC방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주유소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갑자기 누나가 와서는 하는 말이 자기가 밥을 사준다고 밥 먹으러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수락했다. 첫째, 나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도
굉장히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둘째, 얼마 전에 누나가 요약 노트를 보여줘서 그걸 베껴서 쉽게 시험을 봤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다. 홍밥 먹여준다는데 뭐가 문제람. 학원을 나왔는데 갑자기 택시를 잡고는 나더러 타라는 거다. 난 순간 왜요? 라고 말했다. 근데 누나가 빨리 타라고 재촉을 했다. 뒤쪽에서 차들이 크락션을 빵빵하고 울리는데 안 타고 멀거니 서 있기도 못해서 일단 탔다. 그리고 생각했다. 누나가 좀 떨어져 있는 식당에 가나보다 하고 말이다. 차는 계속 달려서 신길동 끄트머리까지 갔다. 신길동은 노량진에서 대방을 지나서 가야 하는 곳인데 대충 택시로 10분 조금 넘게 걸렸다. 택시는 한 허름한 빌라 앞에서 멈췄다. 누나가 요금을 내고 나랑 같이 내렸다. 내가 물어봤다. 여기 어디냐고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자기 집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밥 먹자더니 왜 집까지 데려왔냐고 물어봤다.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돈도 안 들고 좋지 않냐고 말이다. 그리고 자기가 미용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머리도 잘 자르는데 너 머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잘라주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내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누나의 집은 1층이었다. 그런데 누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 문간 앞에 서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5초 정도 가만히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2명이 앉아 있었다. 누나의 어머니로 보이는 60대 초중반의 할머니랑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랑 나란히 소파 앞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눈짓으로 누나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누나가 말하기를 엄마, 나 학원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데려왔어. 너도 인사해. 우리 엄마랑 내 남동생이야. 나는 일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남동생이란 사람은 날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다. 그리고 누나의 엄마란 분은 내기 고개를 아주 천천히 2번 끄덕여 보이시더니 아들을 따라 정면으로 고개를 돌리셨다. 누나가 나한테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섰다. 누나가 자기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거실을 지나치면 벽과 붙은 작은 주방이 있고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오른쪽이 누나의 방이었다. 근데 그리로 향하는 도중에 내 등골의 소름이 확 끼치는 거다. 지금도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는데 거실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근데 누나의 엄마와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거실 소파 앞 바닥에 앉아서 멀거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다. 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어쩐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는데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정면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뭔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누나 방에 들어갔다. 누나 방의 첫인상은 그냥 지저분했다. 뒤쪽은 붙박이장이고 옆은 침대 없이 바닥 위에 깐 이부자리. 창문이 있는 쪽으로 책상이 있는데 책상 위에는 마네킹 머리가 3개 있었다. 미용 연습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었다. 3개 중 하나는 완전히 대머리였고 나머지 2개는 미용 문외 아닌 내가 봐도 들쑥날쑥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조금 있다 누나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보고 커피 한 잔 하라면서 주는데 컵이 더러웠다. 끝에 뭔가 고춧가루 자국 같은 것도 묻어 있었고 나는 덜 더러운 쪽으로 입을 대고 마시면서 생각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말이다.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진작에 사라졌다. 난 그때 18살이었고 뭔가 결정장애가 심할 때였다. 위험을 느낀 순간에도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누나랑 가족들이 나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밥 해주려고 날 불렀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럴 게 아니라고 말이다. 바보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다. 방에 멀거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누나는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만드는데 대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있다 누나가 방에 들어오더니 나한테 말하는 거다. 미안한데 밥이 없다고. 라면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냐고 말이다.
난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고 빨리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아니, 오히려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나가 엄청 어색한 웃음을 빼물고 말하기를 라면 사게 돈 좀 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분이 나빠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팔다리 살갗이 전부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까 3,000원인가 있었다. 그 돈을 누나한테 다 줬고 누나는 자기가 가지 않고 라면 사오라고 동생한테 시켰다. 남동생이 3,000원 받아가지고 라면 사러 나가고 나는 멀거니에 앉아 있었다. 지금 그냥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진짜 어리고 깡도 없었다. 근데 갑자기 내 뒤에 싹둑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린 거다. 시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나가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웃고 있었다. 가위 끝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걸려 있었다. 당연히 그건 내 머리카락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누나에게 벌컥 화를 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갑자기 뒷머리를 왜 자르냐고. 진짜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다. 소리라도 버럭 지르지 않으면 뭔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근데 누나가 갑자기 눈알이 따로따로 돌기 시작하는 거다.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이야기에 열중하면 그랬듯이 말이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 이 누나가 뭐가 돼? 너 생각해서 머리 좀 잘라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이런 식이었다. 더 이상 다른 논리는 없었다. 막무가내로 내 머리를 자른 것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이 말이다. 나는 그냥 죄송하다고 했다. 진짜 그냥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누나의 어깨 너머로 반쯤 열린 누나 방 문이 보이는데 그 바로 앞에 라면을 사러 갔던 남동생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대충 10cm 정도의 틈이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다음엔 눈을 피했다. 근데 계속 보는 시선이 느껴지니까 다시 쳐다봤는데 남동생이 손에 든 검정 봉지를 들어보였다. 라면을 사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곤 내가 누나한테 말했다. 누나, 저기 라면 사오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이다. 남동생을 뭐라고 호칭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했다. 누나가 남동생을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왜 웃었을까? 난 지금도 모르겠다. 누나가 가위를 내려놓고 나가서 라면을 끓였고 잠시 후에 나보고 나오라고 했다. 주방으로 나갔는데 난 가방을 이미 어깨에 맸다. 나갈 생각으로 맸는데 남동생이란 사람이 현관에 신발 놓는 곳에 그냥 서 있는 거다.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누나란 인간은 나보고 라면을 먹으란다. 그래서 그 좁은 주방에 2인용 식탁에 앉아서 내가 앉은 방향에서 좁은 거실과 현관문이 다 보이는데 등만 보이는 어머니란 사람은 텔레비전도 없는 거실의 벽을 보면서 계속 앉아있고 남동생은 현관을 지키듯이 서서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누나랑 마주 앉아서 라면만 먹고 있었다. 진짜 남동생 분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분위기인 건 알지만 그걸 입 밖으로 냈다간 나한테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꾸역꾸역 라면만 먹었다. 다 먹고 나니까 누나가 머리를 마저 잘라준다고 방으로 오란다. 이쯤에서 질러야겠다고 생각해서 말했다. 나 주유소 일하러 가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자 누나가 또 좌우두 눈이 따로따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보다 앞서서 그냥 나와버렸다. 남동생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최대한 얼굴을 굳히고 신발을 신었다. 남동생이 바로 옆에서 나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신발을 다 신고 문을 열자마자 계속 정면을 보면서 앉아있던 누나의 엄마라는 분이 목청이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타고 왔던 택시에서 내린 집 앞까지 나왔는데 계속 들렸다. 난 일단 미친 듯이 뛰었다. 뒤도 안 돌아봤다. 당시 신길에서 대방까지 버스로 10분인데 그걸 달려서 20분 만에 주파했다. 바로 주유소에 가서 일했고
그날 같이 주유소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한테 다 얘기했다. 그거 완전 미친년이라고 말이다. 참고로 이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 좋은 친구고 입도 무겁다. 다음날 학원에 갔는데 누나가 나를 불렀다. 난 계속 쌩까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와달라고 해서 학생들 담배 피우는 비상계단 쪽으로 갔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혹시 네 친구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게 뭐요? 무슨 할 얘기거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누나는 네 친구는 너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라고 말했다. 내 친구가 절대로 말을 할 리가 없다. 근데 저렇게 날 살짝 떠보는 걸 보고 정말로 가까이 지내다간 언젠가 칼 맞겠다 싶어서 그냥 씹고 돌아 나왔다. 그리고 이후 그 학원을 그만뒀다. 학원 때려치우고 혼자 공부해서 8월에 합격했다. 나중에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누나가 정신병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친구가 학원 사회 선생님이랑 술자리에서 들었단다. 약혼자를 칼로 찔러서 구속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